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에 60대 택시기사 최 씨의 가족들이 불안한 얼굴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최 씨가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종 신고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연락 두절 상태라는 건가요? 메신저 앱을 통해서 가족들하고 꾸준히 연락은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 좀 해봐. 답답하네. 천안까지 뭘. 천안 어딘지 말해. 내비한테 물어보게. 여기 길 안 좋다고 일 만들지 말고 아산 쪽 옮기게. 최 씨는 이 가족들에게 이제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 사고를 이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이 이 최 씨의 택시 번호로 실제로 교통사고가 났는지 여부를 이제 조회를 해봅니다. 신고된 사고가 전혀 없었어요. 가족들은 최 씨의 실종 신고와 위치 추적 요청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몇 시간 지나자마자 결국은 최 씨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족들이 최 씨의 실종 신고를 한 그날 한 여성이 내 남자친구의 집에 시신이 있다. 이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그 시신이 바로 사망한 최 씨였습니다. 그럼 대체 이 최 씨의 그 시신을 옷장에 가둬둔 사람이 누군가요? 31세 남성 이기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집에서 나온 머리카락하고 혈흔을 이제 국과수에서 감식을 해봤는데 남자 1명, 여자 5명, 총 6명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근데 아까 그 택시기사의 시신을 옷장에서 발견한 사람은 이 이기영의 여자친구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다른 여자들의 DNA가 나왔다는 거는 다른 여자들이 또 있었던 건가요? 가까운 사이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 4명의 DNA의 주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기영이 최소 2명 이상의 여성들과 동거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기영과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의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50대 여성 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4개월 전부터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뭐 사귀다 헤어졌을 뿐이다 라고 계속 주장했어요. 근데 이제 제대로 답변이 되지 않으니까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니까 결국은 윤 씨 또한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몇 명을 죽인 거야? 예, 지금부터는 이기영을 상대로 진행한 행동 분석에서 어떤 행동 징후들이 나타났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그날 싸울 때 제가 좀 이성을 잃어가지고 좀 폭력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주방으로 피신을 했던 거고. 여기서 어떤 폭력이 있었나요? 뭐 뺨을 때렸습니다. 한 번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계속 막 연속해서 때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략 몇 번 정도요? 한 2, 3회 정도 때린 것 같습니다. 자, 뺨을 때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누나를 따라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진술은 다 갔고요. 그래서 누나가 심하게 저기를 하니까 심하게 뭘 했어요? 접시를 집어 던지고 하니까 뭐 접시 짝 안 맞는 거 보시면 뭐 파손된 게 많이 있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또 이렇게 격해지는구나를 좀 느끼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하기 직전 동거녀와의 갈등 상황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백 진술과 거짓의 행동 신호들인데요. 이기영은 면담 도중 일부 자백 진술을 하였습니다. 처음 진술할 때는 동거녀의 머리에 렌치를 집어던진 행위 외에는 어떠한 폭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제가 의문을 제기하자 말다툼 도중 동거녀의 뺨을 2, 3회가량 때렸다는 진술을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백 과정에서도 거짓으로 추정되는 좀 유의미한 행동 반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서로 접시를 집어 던지다가 돌연 행동을 멈추고 그냥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진술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 구간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연기해주신 재현 배우님이신데도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거짓말하는 패턴 저희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코를 만진다든가 말할 때 중간에 막 쉰다거나 대부분 그 거짓말할 때 행동 패턴이 비슷한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기영은 이때 입술을 압착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였는데요. 네. 예, 사실은 이게 그 불안감, 이 초조함의 이제 지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말을 억압하려고 하는 이런 무의식적인 시도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입술을 하도 깨물어 가지고 이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그 정도로 이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진짜로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될까봐 막 안간힘을 쓰는 거네요. 자기 입술을 깨물어가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영은 또한 손으로 그 눈과 이마 부위를 문지르는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자신의 불안한 눈빛을 손으로 가리기 위한 동작입니다. 거짓말할 때 자주 관찰되는 행동 반응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기영은 면담이 끝난 이후에도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석관님, 그 한 5분 정도 더 대화 가능하실까요? 뭐 시간 괜찮으시다면요. 5분이요? 네, 좋습니다. 그냥 아까 그 운동화 딱 보면서 어떻게 보면 나랑 같은 부류의 성향일 수도 있는 사람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저도 그 남들이랑 대화할 때 남을 좀 관찰하는 게 제가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남들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좀 습관이 좀 생겼더라고요. 신으신 이 운동화 브랜드 저도 좀 친근한 브랜드고 발이 편한 브랜드라서 선호하는 브랜드고 또 이게 자기가 좀 많이 신어보고 경험해봐야 또 이렇게 뭐 구입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다 보니까 뭔가 이 분석가님은 그런 좀 뭔가 그런 특별한 뭐 이런 확실한 그런 취향이 있으신 것 같다 뭐 그런 좀 생각을 좀 했었고요. 분석을 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만의 그 세계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확실한 분이 아니실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일이라기엔 좀 너무 전문적이어서요. 근데 이렇게 면담이 다 끝났는데도 대화를 좀 더 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결코 흔하지 않죠.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않고요. 한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이상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막 헛웃음을 쳤는데 이게 약간 이기영이 분석가님을 평가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좀 시건반진 행동인 것 같아가지고 자기랑 무슨 같은 부류라고 평가하는 것도 좀 당황스럽고 뭐 신발 같은 거 신었다고 이거 아무나 신는 거 아니라는 식의 얘기도 그렇고 이게 대체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예, 행동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질문을 하고 이기영이 답변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행동 분석이 끝난 후의 대화에서는 이기영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아주 편하고 유창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소 유창한 말솜씨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에 능숙한 이기영은 행동 분석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끌려다닌 것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불편감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면담이 끝난 이후에라도 자신이 대화를 주도해 나가면서 상대방을 관찰하고 평가한 뒤 칭찬을 하거나 호감을 사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 과시적인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면담할 때는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문장을 매끄럽게 완성하지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막상 대화의 주도권을 본인이 주게 되니까 그 청산유수처럼 뭐 묻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안 궁금해한 것까지도 막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기영은 거짓말을 빈번하게 하고 위기가 닥쳤을 때 거짓말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런 이기영의 거짓말은 사이코패스 성향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임상심리 평가 결과에서 사이코패스를 측정하는 평가에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 25점을 초과했습니다. 이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고위험군에 해당되었습니다.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뚜렷하게 나타나는 4가지를 분류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빈번한 거짓말입니다.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때 거짓말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쉽게 거짓말이 탄로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기영은 난처해하거나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에서도 자신을 좋게 포장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범죄 전력이라든지 범행 관련 행동들에 대해서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얕은 감정입니다. 피해자를 언급할 때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호소하면서 즉시 눈물을 흘리다가도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눈물을 그치고 주의가 전환되었습니다. 미안함과 슬픔 등의 감정이 일순간 정리되어서 일반적인, 그러니까 평상적인 기분으로 돌아오는 모습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굉장히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데 일부러 이게 약간 악어의 눈물처럼 순간적으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연기처럼 한 거군요. 네, 이런 사람들 특징이 이제 자기 가족들 얘기할 때는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피해자나 유족들을 얘기를 하면은 뭐 별로 슬퍼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수감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걱정을 할 뿐이지 이제 앞으로 유족들이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런 관심도 고민도 안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행동 통제력의 부족입니다. 폭력적인 언행, 위협, 특히 사소한 자극에도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데요. 예를 들어서 분노, 화, 적대감 등의 감정을 느낄 때에는 강렬하게 감정을 표출하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기영의 경우에는 특히 음주 상태에서 행동 통제력이 약해지는 경향이 돋보였습니다. 사이코패스가 보통 도파민 과잉 반응이라는 연구도 꽤 있고요. 사실 알코올이라는 게 도파민을 높이는 어떤 수단이 되거든요. 또 중요한 건 알코올이 중추신경계 저해질해서 도파민에 대한 반응을 높이는데 이 이성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은 약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성이 약해지고 판단이 도파민에 대해서 약해지고. 과잉 반응을 하면서 쾌감.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이코패스에서 이런 경향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청소년기에 일찍 너무 많은 알코올에 노출되는 경우에 그래요? 이런 도파민 과잉 반응이나 전전두엽의 이성 억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잦은 음주, 그리고 뭐 음주운전 때 보셨겠지만 너무 많이 이 음주를 하고 범법 행위를 저지르잖아요. 이런 것들의 잦은 노출이 이런 과민 반응과 이 알코올의 역할이 증폭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러면 미성년자가 되기 전에 술을 마시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되는 거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미성년자는 원래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국가에서도 잘하죠. 그걸 막는 이유가 네네. 뭐 건강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뇌 발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자극투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모가 뚜렷했는데요. 이기영은 지능이 평균 이상으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도덕적인 구별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이해력이나 사회적인 판단력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의해서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반사회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용 가치나 자극 추구에 초점을 두고 사람을 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스모킹건을 할 때 꼭 이 피의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심리 상태는 뭘까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보통의 부모님은 이제 거짓말하지 말으라고 가르칠 텐데 어떤 가정에서 자랐길래 이렇게 됐을까? 그게 궁금해요. 이기영은 1남 1녀 중 첫째로 어릴 때 바빴던 부모님 대신에 종종 조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았는데요. 검사 당시에 이기영은 가족관계가 화목하거나 어머니와 애틋하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기영이 작성한 문장 완성 검사 중에 일부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시각장애 1급이다. 나의 아버지는 성실하고 정직하시다.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우리 집안은 화목하고 안정적이다. 근데 이걸 봐도
좋은 가정에서 자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기영의 진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가족들은 이기영이 가족들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었고 연락을 하더라도 사실상 돈이 필요할 때 연락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행과 관련된 것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범행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데도 그냥 전부 거짓말 투성이네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네. 이기영 씨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입장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어릴 때는 어떻게 자랐어요? 다른 가정과 비슷했어요. 다른 남매들처럼 지냈고, 다른 남매들 싸우듯이 싸웠고, 제가 마음 써서 더해준 것도 없고,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남매 관계였어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는 어떤 아이였나요? 아버지 덕분에 파주에 없던 걸 제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힐리스라는 거, 뭐 킥보드라든지 아버지 덕분에 남들보다 빨리 접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가격도 모르고 친구들이랑 나눠 신다가 망가지면 달라고 하고, 학원 없는 날이면 학교 끝나고 가방 팽개치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해지면 들어갔고요. 또 롤러블레이드,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나가서 뭐 실컷 놀다가 지쳐서 들어갔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남매끼리 싸우기도 하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난꾸러기 같이 너무 뭐 평범한데요. 네, 그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냥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낸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문물도 자기가 제일 먼저 접했다고 하고 분석가님이 보시기에는 이 이기영이 면담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던가요? 이기영은 평가실에 입실하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한다거나 티슈를 제공하면 감사합니다라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등 과도하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보통 흉악범이나 이 조폭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검사실에 들어올 때부터 자세부터 다릅니다.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는 90도로 인사를 팍 해요. 그리고는 이제 자리에 딱 앉아서 저의 얘기를 아주 공손한 자세로 정자세를 앉아서 그렇게 듣게 되죠.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자기에게 어떤 긍정적인 인상을 좀 심어줘가지고 이 검사 결과를 본인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지 관리 같은 거.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과는 다르게 이기영은 평가 과정에서 깊이 관여하기를 회피하거나 거부적이고 일부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범행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하거나 자신의 약점에 대해 해당할 수 있는 질문에는 이걸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다 인정했잖아요 라고 말을 하면서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교묘하게 검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과거, 즉 아동기, 학령기, 성장 배경 등과 관련된 질문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보가가 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나 가정 환경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좋게 진술을 할 뿐 깊이 있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거나 단답으로 일관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은 좋게 포장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영에게 살해된 50대 여성 피해자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검경은 설 연휴에도 시신 수색을 계속하는 한편 시신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이기영의 거주지에서 확보된 피해 여성 혈흔 등을 증거로 살인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이기영이라는 사람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이기영은 강도살인과 보복살인 두 개가 적용된 겁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요. 검찰이 이제 항소했는데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저는 법의학자 입장에서는 사실 시신을 못 찾은 거, 윤 씨가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한 거
경찰이랑 검찰이랑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가족들이 아마도 이 윤식의 시신을 아마도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그의 억울한 죽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게 시신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을 일삼던 양치기 소년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고 거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